세계가 인정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기적의 민족이 또 한 번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이 부러워하는 기술을 보유한 민족이 있다고 하는데요. 세계 패권국들이 수십 년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단숨에 풀어낸 놀라운 지혜와 용기의 주인공들. 강대국의 전문가조차 무릎을 꿇게 만든 그들의 진짜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퍼콜린스라고 합니다. 미국 전략안보 싱크탱크에서 자문위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전직 국방부 고문이었던 저에게는 오늘 아침 책상 위로 배달된 한 통의 보고서가 모든 것을 바꿔버렸는데, 보고서 겉표지에는 한국형 다연장 로켓 시스템 K239 천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또 다른 작은 나라의 무기 분석 자료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저는 완전히 충격에 빠졌어요. 보고서 속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내용이 담겨 있었거든요. 한국이 개발한 천무라는 무기가 국제사회에서 확산탄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확산탄이라고 하면 베트남 전쟁에서 사용됐던 그 악명 높은 무차별 살산 무기를 떠올리게 되죠. 넓은 지역에 수백 개의 작은 폭탄을 뿌려대는 비인도적인 무기 말이에요. 그런데 보고서를 자세히 읽어보니 천무는 제가 알고 있던 확산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무기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차별적으로 자탄을 살포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자탄이 독립적인 유도 장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고성능 GPS 유도 장치와 소형 날개, 자세 제어 시스템까지 탑재되어 있어서 사전에 입력된 수백 개의 개별 목표물을 정확하게 찾아가 타격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더욱 놀라운 건 개별 자탄의 명중 정확도였는데 원형 공산 오차가 불과 수미터 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그 어떤 확산탄과도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경이로운 수준의 정밀성이었어요. 보고서에 따르면 천무 로켓 한 발이 국제규격 축구장 10여 개를 합친 것보다도 훨씬 더 넓은 면적을 불과 수십 초 만에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욱더 경악하게 만든 건 이 무기의 개발 목적이었어요. 이것은 결코 무고한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대량 살상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보고서는 아주 명확하고도 구체적인 증거들을 제시하며 천무가 주로 한반도 군사분계선 북쪽에 대규모로 배치되어 있는 북한 인민군의 장사정포, 진지들을 신속하고도 효과적으로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다고 명시하고 있었거든요. 북한은 휴전선으로부터 불과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전방 지역의 견고한 갱도 진지, 내부에 수천 문에 달하는 각종 구경의 야포와 방사포를 집중적으로 배치해두고 있었고, 대한민국의 심장부인 수도 서울을 비롯한 인구 밀집 지역을 직접적인 사정권 안에 두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북한 지도부의 결정에 따라 이 장사정포들이 일제히 불을 뿜는다면 불과 수분에서 수십 분이라는 극히 짧은 시간 안에 수만 발에서 수십만 발의 포탄이 대한민국의 수도권 심장부에 무차별적으로 쏟아져 내릴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기존의 첨단 정밀 유도 폭탄이나 순항 미사일로는 그처럼 광범위한 지역에 교묘하게 분산되고 은폐되어 있는 수천 개의 개별 장사정포를 일일이 식별하여 동시에 제압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무기는 달랐어요. 몇 발 혹은 수십 발의 천무 로켓 동시 발사만으로도 북한의 한 개 장사정포 여단 전체를 불과 수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완벽하게 무력화시키거나 최소한 전투 불능 상태로 만들 수 있다는 충격적인 시뮬레이션 결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동안 비난해왔던 그런 종류의 확산탄이 절대 아니었어요. 이건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건 특정 군사 목표만을 정확히 골라 타격하는 지극히 정밀하고도 효율적인 지역 제압 무기가 아닌가요? 제 머릿속은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처럼 극심한 혼란과 충격으로 가득 찼어요. 보고서에는 또 다른 충격적인 내용도 있었는데 한국이 개발한 현무4 미사일에 대한 분석이었어요. 이 미사일은 탄두 무게만 9톤에 달하면서도 마하 12의 속도로 낙하하는 괴물 같은 무기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것이 핵무기가 아니면서도 전술핵에 버금가는 위력을 낼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미국이 과거에 연구했던 신의 지팡이라는 개념에서 힌트를 얻어 개발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의 지팡이는 우주에서 텅스텐 막대를 떨어뜨려 운동에너지만으로 엄청난 파괴력을 내는 무기 개념인데, 미국은 가성비 문제 때문에 포기했던 것을 한국이 실제로 구현해낸 것이었어요. 현무사는 일반적인 45도 각도가 아닌 고각으로 발사해서 최대한 높이 쏘아 올린 후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하강시켜 최대한의 운동에너지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강화 콘크리트 24m 이상, 일반 땅은 180m 깊이까지 파고들 수 있다는 분석이었어요. 저는 온몸에서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만약 이 보고서에 담긴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저는 지금까지 한국에 대해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무기 체계를 개발할 능력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저는 계속 그 보고서를 생각했어요. 세상이 이렇게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전부일까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저 미국의 동맹국 정도로만 여겨왔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 것 같았어요. 그 충격적인 보고서를 받은 지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깊은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특히 현무사라는 미사일에 대한 분석 자료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탄두 무게 9톤이라는 숫자가 계속해서 제 뇌리를 맴돌았거든요. 일반적으로 1000km 이하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탄두 중량은 1톤 정도입니다. 그런데 9톤이라니요. 이는 미사일의 모양 자체를 완전히 뒤바꿔 놓는 수치였어요. 보통 미사일은 날렵하고 균형 잡힌 모습을 하고 있는데 현무사는 마치 머리가 지나치게 큰 가분수 형태라고 했습니다. 저는 왜 한국이 이런 기형적인 형태의 미사일을 개발했는지 궁금해서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흥미로운 역사적 기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다연장 로켓 무기를 개발한 것이 결코 최근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어요. 조선 전기인 14세기 말에 이미 신기전이라는 혁신적인 무기가 개발되었다는 기록이 있었는데 최무선이라는 과학자가 화약 제조법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러 개의 화살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는 다연장 로켓 시스템을 만들어낸 것이었어요. 국조 올해이라는 조선의 공식 기록에 따르면 이것은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다연장 로켓 설계도로 국제항공우주학회에서도 공식 인정받았다고 했습니다. 신기전은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을 상대로 실제 전과를 올린 기록이 남아 있었어요. 한 번에 수백 발의 화살을 쏠 수 있어서 적군을 크게 혼란에 빠뜨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그 개발 정신이었어요. 외침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자신들만의 힘으로 무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절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500년이 지난 지금도 한국의 무기 개발 철학은 그때와 다르지 않은 것 같았어요. 신기전에서 천무와 현무로 이어지는 그 정신적 연결고리를 생각하니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자주국방이라는 뿌리 깊은 전통이 있었던 것이에요. 현무사 개발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저는 신의 지팡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한때 진지하게 검토했다가 포기한 무기 체계였거든요. 신의 지팡이의 기본 원리는 간단했어요. 우주에서 매우 무거운 물체를 지상으로 떨어뜨려 그 운동에너지만으로 엄청난 파괴력을 얻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은 이를 위해 전봇대 크기의 텅스텐 막대 목금을 우주에서 떨어뜨려 음속의 최대 10배에 달하는 속도에 도달시키려 했어요. 핵무기처럼 화학적 폭발에 의존하지 않고 순수하게 물리적인 충격만으로 목표물을 파괴하는 개념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비용이었는데 텅스텐은 톤당 가격이 대략 3천만 원에 육박하는 상당히 비싼 금속이거든요. 여기에 9톤의 텅스텐을 우주로 쏘아 올리려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미국은 신의 지팡이 프로젝트를 포기하고 말았어요. 그저 게임이나 영화 소재 정도로만 다뤄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신기전을 만들던 선조들의 지혜처럼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해결책을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접근 방식은 매우 영리했는데요. 우주에서 떨어뜨리는 대신 미사일을 고각으로 발사해서 최대한 높이 쏘아 올린 후 마하 12 이상의 속도로 하강시키는 것이었어요. 운동에너지는 질량과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탄두를 무겁게 만들고 낙하 속도를 높이면 핵무기의 버금가는 파괴력을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현무사가 실전에서 사용될 경우 고도 1000km까지 올라간 후 마하 12 이상의 속도로 하강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높은 곳에서 그런 속도로 지상에 떨어지는 순간 그 위력은 전술핵 수준인 TNT 1킬로톤에 해당한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즉 TNT 1000톤을 터뜨리는 것과 맞먹는 파괴력을 갖는다는 것이었어요.
더욱 놀라운 건 이 미사일의 지하 관통 능력이었는데 강화 콘크리트 24m 이상, 일반 땅은 180m 깊이까지 파고들 수 있다고 했어요. 이는 북한이 지난 수십 년간 전 국토에 구축한 6,000개 이상의 지하 벙커를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했습니다. 북한은 한국 전쟁이 끝난 직후부터 전 국토를 요새로 만든다며 화강암 지대에 수많은 지하 시설을 건설했거든요. 저는 신기전에서 현무사로 이어지는 500년의 시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술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했지만 조국을 지키려는 마음만큼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았어요.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할 수도 개발할 수도 없는 위치에서 이런 혁신적인 해결책을 찾아낸 것도 결국 그런 정신적 토대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는 제약 조건을 오히려 기회로 바꾼 놀라운 발상의 전환이었습니다. 미국이 비용 문제로 포기했던 개념을 실용적으로 구현해낸 기술력도 대단했지만 그보다 더 인상적인 것은 그 정신이었어요. 외부의 도움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지키려는 의지가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도 들었어요. 이런 무기가 정말로 평화를 위한 것일까요? 아무리 방어용이라고 해도 그 위력 자체는 정말 무시무시한 수준이었거든요. 저는 점점 더 깊은 혼란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고 저는 워싱턴에서 열린 한국제 안보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유럽의 여러 군축 전문가들과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특히 프랑스 출신의 피에르 듀랑이라는 활동가가 한국 무기에 대해 격렬하게 비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듀랑은 천무를 전형적인 집속탄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런 비인도적인 무기를 개발하는 한국을 강하게 비난했어요. 그는 한국의 주요 방산업체들을 죽음의 상인이라고 부르며 국제적인 불매운동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럽의 주요 연기금들이 한화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도 그의 활동 때문이었거든요. 처음에 저는 듀랑의 주장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 편이었어요. 아무리 기술적으로 발전했다고 해도 집속탄은 집속탄 아닙니까? 넓은 지역에 수많은 작은 폭탄을 뿌려대는 무기라는 기본 개념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사용됐던 그 끔찍한 무기와 본질적으로 다를 게 없다고 여겼거든요. 하지만 세미나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로비에서 한 명의 동양인 남성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는 자신을 최강혁이라고 소개하며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 전략유도무기센터 수석연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최 박사는 정중하면서도 단호한 어조로 제게 잠시 시간을 내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냐고 요청했어요. 저는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아마도 오늘 세미나에서 제가 한국 무기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한 것 때문에 항의하러 온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의 진지한 태도에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호텔 라운지의 한적한 테이블로 그를 안내했어요. 최 박사는 가방에서 두툼한 자료 뭉치를 꺼내더니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펼쳐놓았습니다. 그가 보여준 자료는 천무 시스템에 대한 상세한 기술 분석서였는데 최 박사는 차분하면서도 열정적인 목소리로 천무가 기존의 집속탄과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천무의 각 자탄은 독립적인 유도 장치를 가지고 있어서 사전에 입력된 특정 목표물만을 정확히 찾아가 타격한다는 것이었어요. 기존 집속탄은 목표 지역 상공에서 무차별적으로 자탄을 살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천무는 완전히 달랐어요. 각 자탄이 고성능 GPS 유도 장치와 소형 날개, 자세 제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마치 작은 정밀 유도 미사일처럼 작동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민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설계였는데요. 천무의 자탄들은 목표물을 타격한 후 자폭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불발탄이 남아서 나중에 민간인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기존 집속탄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던 불발탄 위험을 완전히 해결한 것이었어요. 최 박사는 조용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이것은 방패입니다. 절대 창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도 공격하려 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 자신을 지키고 싶을 뿐이에요. 그의 말에는 어떤 절박함과 진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대해 설명했어요. 휴전선 너머에 배치된 수천 문의 포대가 서울을 겨냥하고 있는 현실, 만약 이들이 일제히 발사된다면 불과 몇 분 만에 수백만 명의 생명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천무는 바로 이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의 설명을 들으면서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정보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거든요.
천무가 정말로 그가 말하는 것처럼 정밀한 방어 무기라면 제가 지금까지 잘못 판단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최 박사의 눈빛에는 자국에 대한 깊은 사랑과 함께 오해받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과연 제가 한국과 그들의 무기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일까요? 최강혁 박사와의 만남 이후 며칠이 지나고 저에게는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미국 국방부에서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한미 연합어게임 시뮬레이션을 참관할 수 있는 특별한 허가가 떨어진 것이었어요. 이는 저의 오랜 경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얻은 매우 드문 기회였습니다. 펜타곤 지하 깊숙한 곳에 위치한 합동작전 시뮬레이션 센터에 들어섰을 때 저는 숨이 멎을 듯한 긴장감을 느꼈어요. 거대한 스크린들이 벽면을 가득 메우고 있었고 수십 명의 군 관계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복잡한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공기 자체가 무겁고 엄숙했으며 워게임의 시나리오는 한반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북한이 휴전선 전역에 배치된 수천여 문의 장사정포를 동원해 서울을 포함한 주요 목표들을 향해 기습적인 대규모 포격을 감행하는 끔찍한 상황이었어요. 한 명의 미군 장교가 저에게 조용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북한의 장사정포가 일제히 발사되면 서울은 불과 10분 만에 초토화될 수 있다고 했어요. 시뮬레이션이 시작되자 대형 스크린에는 한반도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평화로워 보이던 지도 위에 갑자기 수많은 붉은 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북한군의 장사정포 진지에서 발사되는 포탄들을 나타내는 신호였습니다. 그 숫자가 점점 늘어나면서 화면 전체가 붉은 점들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상황은 순식간에 절망적으로 변했습니다. 서울 북부 지역이 개전불과 몇 분 만에 거대한 화염과 자욱한 포연에 완전히 휩싸이며 아비규환의 생지옥으로 변해버린 것이었어요. 한국군의 첨단 방어 시스템도 공군의 최신 전투기들도 그 압도적인 포탄 세례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저는 그 참혹한 광경을 지켜보면서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만약 이것이 실제 상황이었다면 수백만 명의 무고한 시민들이 순식간에 생명을 잃게 될 수도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였습니다.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바로 그때 절망적인 화면에 극적인 변화가 생겼는데 한국의 천무 시스템이 마침내 반격에 나선 것이었어요. 산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발사대들이 모습을 드러내며 일제히 하늘을 향해 로켓들을 쏘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천무에서 발사된 로켓들이 목표 지역 상공에 도달하자 각각의 로켓에서 수백 개의 작은 자탄들이 분리되어 나왔어요. 하지만 이 자탄들은 무차별적으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각자의 목표를 찾아가며 정확하게 북한의 포대들을 타격하기 시작했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맹렬하게 불을 뿜어대던 북한의 장사정포들이 하나둘씩 침묵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상황판의 붉은 점들이 급속도로 사라져가면서 북한의 공격이 완전히 저지되었습니다. 불과 몇 분 만의 일이었어요. 워게임 지휘관이 북한군의 초기 공격이 성공적으로 차단되었다고 발표하자 작전실 전체에 안도의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한동안 말을 잃고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무기였습니다. 천무는 무차별 살상 무기가 아니라 정밀한 방어 시스템이었어요. 수백만 시민의 생명을 구해낸 구원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워게임에서 본 충격적인 진실 이후 약 한 달이 지나고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권위 있는 국제안보 심포지엄에 기조 연설자로 초청받은 것이었어요. 전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저명한 국방정책 전문가들과 전직 장성들, 그리고 현직 외교 안보 라인의 핵심 정책 결정자들이 대거 참석하는 매우 중요하고도 영향력 있는 자리였습니다. 제 손에는 심포지엄 사무국과 저의 비서실에서 여러 날에 걸쳐 공들여 준비한 두툼하고도 완벽해 보이는 연설문 초안이 들려 있었어요. 주된 내용은 최근 급변하고 있는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 상황과 새로운 국제 안보 질서의 재편 방향에 대한 저의 심도 있는 분석과 전망이었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국제적인 논란거리인 대한민국의 집속탄 보유 문제에 대한 저의 기존 비판적 입장과 단호한 폐기 촉구 주장도 빠지지 않고 포함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도저히 그 위선으로 가득 찬 연설문을 들고 수많은 청중들 앞에 연단으로 당당하게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워게임에서 목격했던 경이로운 진실과 최강혁 박사와의 진솔한 대화 이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학자적 양심이 그것을 도저히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드디어 사회자가 저를 소개하고 제가 연단에 오를 차례가 되었습니다. 수백 쌍의 지적인 눈동자들이 일제히 저의 입술을 주목하고 있었어요. 저는 잠시 마이크 앞에서 깊은 심호흡을 가다듬고 손에 들고 있던 잘 준비된 연설문 대신 제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진실된 이야기를 꺼내놓기로 용기를 내어 결심했습니다. 저는 연단에서 청중들에게 지난 수십 년간 제가 쌓아온 학문적 명성과 자부심에도 불구하고 저의 깊었던 무지와 돌이킬 수 없는 오만에 대해 먼저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겠다고 말했어요. 제 예상치 못했던 갑작스러운 발언에 넓은 회의장은 순간 싸늘한 정적과 함께 당혹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대한민국의 집속탄 보유 정책을 매우 강력하고도 공개적으로 비판해 왔다고 시인했습니다. 그것이 국제법의 인도주의 정신에 명백히 위배되며 문명사회의 보편적 가치에 어긋나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제가 틀렸다고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매일같이 직면하고 있는 처절하고도 절박한 안보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인정했어요. 이어서 저는 청중들에게 대한민국이 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냉전의 비극적 유산인 분단 국가라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휴전선에서 불과 50km 떨어진 곳에 1,0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살고 있는 서울이라는 도시가 있다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그 서울을 겨냥하여 북한이 수천 문의 장사정포를 배치해두고 있다는 현실을 알렸습니다. 만약 이 포들이 일제히 발사된다면 불과 10분 만에 수백만 명의 무고한 시민들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어요. 저는 청중들에게 만약 바로 그들의 도시가 그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아이들이 매일같이 그러한 직접적이고도 실존적인 말살의 위협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국제사회의 따가운 시선과 일방적인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어떻게든 자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자위적 방어 수단이라도 확보하려 필사적으로 노력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가다듬으며 마치 고해성사를 하는 죄인처럼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최근에 직접 목격한 바에 따르면 한국의 천무라는 무기는 국제사회가 그토록 우려하는 무차별적인 대량 살상용 집속탄이 아니라 오히려 적의 대규모 기습 폭격으로부터 수천만 자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극도로 정밀하고도 효과적으로 진화된 최첨단 방어 무기 체계였다고 증언했어요. 저는 연단에서 그것이 결코 무고한 민간인들을 무차별적으로 살상하기 위한 악마의 무기가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전쟁의 참사와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사전에 막기 위해 고뇌에 찬 한국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눈물겨운 차악의 선택이었다고 호소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 목소리는 터질 듯한 감정에 북받쳐 심하게 떨리고 있었고 눈가에는 뜨거운 것이 맺히는 것을 느꼈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것이 악마의 무기가 아니라고 단언했습니다. 이것은 조국의 심장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전화의 참화 속에서 쓰러져 갈지도 모르는 수백만 무고한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미래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늘에서 뿌려져야만 하는 비장한 강철의 눈물이었다고 결론지었어요. 연설을 마치자 넓은 회의장에는 한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잠시 후 객석 여기저기서부터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뜨거운 박수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충격적인 연설이 끝나고 며칠이 지난 후 저는 다시 한번 최강혁 박사와 만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워싱턴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그는 제 연설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언론 보도를 통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감사의 표정과 함께 뭔가 더 말하고 싶어 하는 듯한 눈빛이 있었어요. 최 박사는 저에게 진실을 말해주어서 정말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에게 감사해야 할 입장이었어요. 그가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한국에 대해 잘못된 편견을 갖고 살았을지도 모르거든요. 제 연설이 국제사회에 미친 파장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나온 길에 대해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최 박사는 한국 민족이 수천 년 동안 겪어온 시련들에 대해 차분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중국 대륙에서 밀려오는 수많은 침입들, 몽골의 7차례 침입,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에서의 7년 전쟁, 그리고 일제강점기 35년간의 식민지배까지 한국은 정말 끊임없는 외침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버텨왔다고 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전쟁 이후 폐허가 된 땅에서 일어선 이야기였습니다. 최 박사는 1953년 휴전 당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67에 불과했다고 했고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들보다도 못한 수준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한국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들은 배고픔을 참아가며 자녀들을 학교에 보냈고 밤늦게까지 일하며 조금씩 나라를 일으켜 세웠다고 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경제 발전도 결국 그런 불굴의 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이었어요. 최 박사는 한국 사람들에게는 어떤 시련이 와도 결코 굴복하지 않는 DNA가 흐르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천무나 현무 같은 무기들도 바로 그런 역사적 맥락에서 탄생한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외침을 받을 때마다 더욱 강해져서 일어섰던 선조들의 정신이 현대의 첨단 무기 개발로 이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술은 시대에 따라 변했지만 스스로를 지키겠다는 의지만큼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했어요. 최 박사는 또한 한국의 젊은 세대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지금의 20대, 30대 한국인들은 풍요로운 시대에 태어나 자랐지만 여전히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일하는 젊은 과학자들 중에는 해외 유명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도 조국을 위해 일하겠다며 돌아온 사람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더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외국 기업이나 대기업 대신 국가를 위해 연구하는 길을 선택했다고 해요.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순수하게 나라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최 박사는 한국이 지금까지 보여준 놀라운 발전이 단순히 경제적 성취만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민주화 과정에서 보여준 시민들의 성숙함,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의 모범적 대응, 문화 콘텐츠를 통한 전 세계와의 소통까지 한국은 이제 단순히 도움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에 기여하는 나라가 되었다고 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말은 한국 사람들이 가진 한이라는 감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한은 단순한 슬픔이나 분노가 아니라 시련을 이겨내려는 강한 의지로 승화되는 독특한 정서라고 했어요. 외침을 받고 고통을 당할 때마다 그 한이 더 큰 힘으로 바뀌어 민족을 일으켜 세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최 박사와의 대화를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 민족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어요. 이들은 단순히 경제 발전을 이룬 나라가 아니라 수천 년의 시련을 견뎌내며 단단해진 정신력을 가진 위대한 민족이었습니다. 작은 영토이지만 결코 작지 않은 꿈과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한국의 미래를 생각하면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런 역사와 정신을 가진 민족이라면 앞으로도 계속 놀라운 발전을 이뤄낼 것이라고 확신해요. 이미 반도체, 조선업, 자동차, 문화 콘텐츠 등 여러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할 것 같습니다. 최 박사와의 마지막 만남에서 저는 한국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단순히 무기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 무기를 만든 사람들의 정신이 위대해서였습니다. 외침에 굴복하지 않고 스스로를 지켜온 5,000년 역사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이제 저는 한국을 볼 때마다 그들의 놀라운 여정을 떠올리게 될 것 같습니다. 폐허에서 시작해서 세계 강국으로 성장한 기적 같은 이야기. 하지만 그것이 정말 기적이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과 불굴의 의지가 만들어낸 당연한 결과였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앞으로 저는 어떤 나라나 민족을 판단할 때 더욱 신중하고 겸손한 자세를 갖게 될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고 그들의 역사와 현실을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한국이 저에게 가르쳐준 소중한 교훈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모든 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위대한 역사와 불굴의 정신이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확신해요. 수천 년간 시련을 이겨내며 오늘의 번영을 일궈낸 여러분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세계적인 군사 전문가조차 완전히 뒤바뀐 시각을 갖게 만든 이야기였는데요. 처음에는 비판적이었던 한 사람이 진실을 알게 되면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양심 고백까지 하게 되는 과정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무엇보다 한 전문가의 솔직한 고백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쉽게 편견을 갖고 판단하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말고 그 이면의 진실을 들여다보려는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정한 평화는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시작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뭔가 새로운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었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곧이어 다음 영상으로 이어집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역사의 물결 속에 묻혔던 거대한 승리의 순간이 세상에 드러났는데요. 불굴의 승리 유전자와 민족의 혼이 담긴 전쟁 이야기. 세계 최강 대국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위대한 전략가의 출현. 그는 단순한 역사적 인물이 아닌 국격 상승의 엔진이며 현대 군사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발견의 과정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동부의 워싱턴 주립대학교에서 군사역사학을 가르치고 있는 가디스 하첼 교수라고 합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유럽 중세 전쟁사와 전략적 군사이론을 전공하면서 세계 최고의 군사 전략가들에 대한 깊은 연구를 진행했어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유럽과 중동의 전쟁사를 파헤치며 세계 정복자들의 초월적 위상을 분석해온 저에게 작년 가을은 특별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국방부 외교연구소와의 협업으로 세계에 알려지지 않은 천재 군사 전략가 시리즈를 기획하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이 프로젝트는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었습니다. 현재 우리 미국이 중국, 러시아와의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략적 사고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어요. 특히 미국 행정부의 인도 태평양 전략과 맞물려 아시아 지역 군사사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시기였습니다. 저는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의 최고 전문가들과 함께 실리콘밸리의 기술력까지 활용해 역사 속에 묻혀있던 군사 천재들을 발굴하는 프로젝트의 수장으로 임명됐어요. 이것은 단순한 학술 연구가 아니라 미국의 미래 국방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처음 후보자 리스트를 받았을 때 일본의 오다 노부나가나 중국의 제갈량 같은 이름들은 익숙했기에 자연스럽게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하지만 하나 매우 생소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의 을지문덕, 이건 도대체 누구지? 라는 의문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동료가 설명하길 7세기경 고구려라는 나라에서 수나라의 30만 대군을 괴멸시킨 천재 전략가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30만 대군을 10,000명도 안 되는 인원으로 이겼다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라며 의심스러운 눈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그런 초격차 전투는 민족주의적 신화나 과장된 역사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어요. 워싱턴 DC의 전략가들 사이에서도 한국은 그저 미중 패권 경쟁의 체스판 위 작은 말 정도로만 여겨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솔직히 말해 전략적으로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땅도 작고 자원도 없으며 항상 강대국 사이에서 휘둘려온 피해자적 역사만 가지고 있는 국가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주둔하는 미군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목적일 뿐 한국 자체의 군사적 가치 때문은 아니라고 여겼고 오히려 우리 미국의 최첨단 무기 시스템을 구매하는 좋은 고객 정도로만 평가했습니다. 한국하면 떠오르는 것이라고는 한때는 가난했지만 삼성이나 LG전자 제품으로 성장한 나라, 그리고 최근에는 대중문화로 세계의 이름을 반짝 알린 나라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을지문덕이라는 이름과 함께 들려온 살수대첩의 이야기는 저의 고정관념에 강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마치 현대전쟁에서 소규모 게릴라 부대가 미국의 첨단 무기로 무장한 대규모 군대를 물리치는 것과 같은 비현실적인 시나리오처럼 들렸어요. 세계 최강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의 학자로서 이런 전략적 승리를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혹시 중동 분쟁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전략이 있지 않을까 하는 실용적인 호기심이 생겼어요. 어쩌면 을지문덕의 전략은 미국의 현대 군사교리에도 귀중한 교훈을 줄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추진 중인 다중영역작전 개념에도 적용할 수 있는 요소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충격적인 느낌을 받고 첫 번째 단계로 저는 관련 자료들을 광범위하게 수집했어요. 고구려의 역사, 을지문덕의 생애, 살수대첩의 전개 과정 등 역사적 사실들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자료가 제한적이었고 대부분 한국어로 되어 있어 접근하기 쉽지 않았어요. 게다가 한국 측 자료는 과장되고 민족주의적 색채가 강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을 직접 방문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전문가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어요. 마치 펜타곤의 분석관이 적국의 전략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 첩보를 수집하듯
저의 을지문덕 탐구 여정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2주 뒤 한국 방문을 확정했어요. 미리 한국 관계자들의 연락처를 받아서 세부 일정을 조율하며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10시간에 넘는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는데 솔직히 기대는 높지 않았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공항을 가졌겠냐는 선입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첨단 시설과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춘 공항을 보며 첫 번째 놀라움을 경험했는데 일본의 도쿄 나리타나 중국의 베이징 공항보다 오히려 더 현대적인 느낌이었어요. 입국 심사대를 빠르게 통과하고 출구에서 환영합니다. 하첼 교수님이라고 적힌 팻말을 든 젊은 여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가유산청의 한세영 연구원입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라며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한세영 연구원은 미국 뉴욕대에서 고대 군사사를 전공한 젊은 학자였어요. 그녀는 마치 우리 CIA 요원처럼 프로페셔널한 태도로 모든 일정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았습니다. 하첼 교수님, 오랜 비행으로 피곤하실 텐데 이것 드세요. 우리나라 전통 음료인 시케라고 합니다. 라며 작은 유리병에 담긴 황금빛 음료를 건넸어요.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지만 한 모금 마시자 달콤하면서도 시원한 맛이 오랜 비행의 피로를 한 번에 씻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엿기름과 쌀밥을 같이 삭혀 만드는 한국 전통의 곡물 음료예요. 곡물 특유의 고소한 향과 엿당의 단맛, 특유의 시원함이 어우러져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대중의 음료이며 마신 뒤 바닥에 가라앉은 쌀을 떠먹는 것도 별미라서 옛날 조상들의 지혜라고 할 수 있죠. 라고 설명했어요. 간단한 인사를 나눈 뒤 우리는 주차장으로 이동을 해서 차에 타자 한세영 연구원은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바로 용산 전쟁기념관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그곳에 을지문덕 장군에 관한 전시가 있습니다. 라며 일정을 설명했어요. 차창 밖으로 서울의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초고층 빌딩들 사이로 한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미국의 화려한 맨해튼과는 다른 생동감 넘치고 느낌이 색다른 도시 풍경이었습니다. 을지문덕은 도대체 어떤 인물인가요? 30만 명을 10,000명도 안 되는 인원으로 물리쳤다는 게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라고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한세영 연구원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을지문덕 장군은 고구려의 대표적인 군사 지도자였어요. 그는 단순한 장군이 아니라 뛰어난 전략가였습니다. 마치 현대의 패튼 장군이나 메가더 장군처럼 전장을 읽는 눈이 있었어요. 라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살수대첩은 612년에 일어났어요. 당시 중국의 수나라 양제는 고구려를 정복하기 위해 30만 대군을 이끌고 침략했습니다. 이는 현대 전쟁으로 비유하자면 미국이 전체 병력을 동원해 북한을 공격하는 것과 같은 규모였어요. 라는 설명에 저는 흥미롭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을지문덕은 초반에 작은 승리를 수나라에 허용하며 그들을 깊숙이 유인했어요. 마치 체스에서 폰을 희생시키며 상대를 함정으로 유인하는 전략과 같았습니다. 한세영 연구원은 태블릿을 꺼내 고대 지도를 보여주었는데요. 수나라 군대는 공격과 청야 전술로 식량이 바닥나고 지쳐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살수라는 강에 도달했을 때 을지문덕은 수류를 이용한 완벽한 기습 작전을 감행했어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마치 현대전에서 지형과 날씨를 활용한 최첨단 작전과 흡사했어요. 정신없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용산 전쟁기념관에 도착했습니다. 멀리서 보이는 거대한 건물 앞에는 전투기와 탱크가 전시되어 있었어요. 한국에 대한 저의 인식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 이제 을지문덕 장군을 직접 만나러 가볼까요? 라는 한세영 연구원의 말에 저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치 오랫동안 풀지 못한 군사적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중요한 단서를 찾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워싱턴의 펜타곤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역사적 통찰력을 얻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가슴 깊이 피어올랐어요. 이곳에서 나는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 미국의 군사 전략가로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용산 전쟁기념관에 들어서자 봄날의 상쾌한 공기가 느껴졌고 거대한 로비에 전시된 전투기와 전차들이 방문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었어요. 기념관 관계자가 미소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하첼 교수님, 환영합니다. 저는 이곳 전쟁기념관 관계자 박성민 팀장입니다. 오늘 을지문덕 장군에 관한 전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라며 인사했어요. 박성민 팀장은 전시장 깊숙한 곳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청동으로 만든 을지문덕의 웅장한 동상이었어요. 압도적인 존재감을 풍기는 그 모습은 마치 고대의 신화 속 영웅과도 같았습니다. 동상 앞에는 살수대첩에 관한 설명 패널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들으니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접했던 어떤 군사 전략보다도 놀라운 역사적 쾌거가 담겨 있었어요. 612년 수나라 양제는 113만 3,800명의 대군을 동원해 고구려를 침략했습니다. 당시 고구려 인구는 약 400만 명으로 수나라의 10분의 1에 불과했어요. 라는 내용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을지문덕은 청야 전술로 수나라 군대가 현지에서 식량을 조달할 수 없게 만들었고 여러 차례 지연 전투를 벌이며 수나라 군대를 고구려 땅 깊숙이 유인했습니다. 패널에 적힌 청야 전술이란 단어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박성민 팀장의 설명에 따르면 적이 공격해왔을 때 들을 완전히 깨끗하게 비우고 성으로 다 들어가서 적에 대항하는 개념이었습니다. 이런 전략이 1200년 전에 이미 세계 정복자들의 초월적 위상을 무너뜨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더 깊이 읽어내려가자 살수대첩의 핵심 전략인 수공작전에 관한 설명이 나왔습니다. 살수에서 벌어진 결정적 전투에서 을지문덕은 물을 이용한 전략으로 30만 수나라 군대를 괴멸시켰습니다. 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저는 박성민 팀장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둑을 터뜨린 건가요? 그게 과학적으로 가능했을까요? 박성민 팀장은 자료집을 꺼내 사료와 현대 군사 분석 자료들을 보여주며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청천강에 대규모 댐을 건설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을지문덕이 물길을 이용한 방식이 아니라 전략적 지점을 선택해 공격했다는 점이에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별동대 일부는 강 건너편에, 일부는 강 가운데, 나머지는 강을 건너지 못하는 상황에서 병력이 분리된 수나라군은 속수무책이었다는 내용이 나왔어요. 이 설명을 듣자 제 머릿속에는 천재적인 군사 전략가의 이미지가 그려졌습니다. 을지문덕의 전략은 깊은 통찰력과 완벽한 타이밍, 그리고 환경을 이용한 근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어요. 가장 놀라운 것은 청천강 전투 이후의 결과였는데 30만 5천 명 가운데 살아 돌아간 사람은 2,700명이었다라는 기록이 중국 사서에도 남아있다는 사실이 제 고정관념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패널 옆에는 고구려 무기들의 복원품도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화살촉에 포함된 탄소량이 0.51%로 현대 특수강의 강도와 맞먹는 수준이었다는 설명에 다시 한번 놀랐어요. 미국의 첨단 군사기술을 자랑스러워하던 제가 1400년 전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이미 뛰어난 제철 기술을 보유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진짜였단 말입니까? 제 목소리에서 감정이 묻어났어요. 박성민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계 전쟁사에 기록될 만한 참혹한 패배였고 고구려에게는 위대한 승리였어요. 중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전쟁이자 최대 규모의 완벽한 패배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민족의 혼이 담긴 황금빛 금자탑과도 같은 업적이었죠. 이후 수나라는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됐어요. 이게 만약 서양에서 이루어진 고대 전투였다면 지금 세계에서 손꼽히는 대전쟁으로 알려졌을 거예요.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세계에 널리 알려지길 기원합니다. 라는 말에 저는 을지문덕 동상 앞에 서서 잠시 묵묵히 바라보았습니다. 전쟁사를 전공한 미국의 교수로서 이토록 위대한 전략가를 지금까지 몰랐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어요. 그렇게 우리는 첫 번째 일정을 마치고 나와서 한세영 연구원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제 아차산으로 가볼까요? 고구려의 군사 시스템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을지문덕과 같은 전략가들이 어떻게 양성되고 전쟁을 준비했는지 볼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목적지로 향했어요.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을지문덕에 근거 있는 자신감과 대담한 전략이 맴돌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 작전이 아니라 국격 상승의 엔진이 된 역사적 사건이었어요. 이제 저는 세계가 인정한 이 위대한 전략가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위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용산 전쟁기념관을 나온 후 한세영 연구원의 안내로 아차산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의 현대적인 풍경이 펼쳐졌어요. 저기 보이는 건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죠. 한세영 연구원이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초고층 빌딩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의 목적지는 그런 현대식 건물이 아니라 1500년 전 고구려인들이 남긴 군사시설이었습니다.
아차산에 도착해 오르기 시작하자 한강의 파노라마 전경이 점점 넓게 펼쳐졌어요. 교수님, 이 위치가 왜 중요했는지 이제 보이시나요? 한세영 연구원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한강을 내려다보며 즉시 이해했어요. 이곳에서는 서울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차산 보르고는 고구려의 군사적 천재성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한세영 연구원이 설명했어요. 이곳에서만 20여 개가 넘는 보루가 발견됐어요. 2600여 년 전 이곳은 고구려군이 집단으로 거주하던 중요한 군사거점이었습니다. 우리는 산등성이를 따라 여러 보루 유적을 방문하며 돌로 쌓은 성벽의 흔적과 주변에 출토된 무기들의 사진을 보면서 한세영 연구원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각 봉우리마다 이런 성들이 위치해 있었어요. 크기는 약간씩 다르지만 한눈에 각 성들이 다 보이기 때문에 서로 필요한 경우 병사를 동원해 줄 수도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네트워크화된 방어 시스템 같군요. 제가 말했어요. 한세영 연구원이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합니다. 단순히 우연히 높은 곳에 지은 것이 아니에요. 전방위 포위 감시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강에서 개포 쪽으로 올라오는 적들을 모두 관찰할 수 있도록 설계됐어요. 그곳에서 발굴된 고구려의 무기들에 대한 설명도 들었습니다. 아차산에서는 고구려의 주력 무기가 대량으로 출토됐어요. 칼, 창, 그리고 수천 개의 화살촉이 발견됐습니다. 특히 화살촉에 포함된 탄소량은 현대 특수강과 맞먹는 수준이었어요. 이 말을 듣자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고구려가 그저 자연지형의 이점을 활용한 방어전을 펼쳤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것이 철저히 설계된 전쟁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복잡한 요새망, 뛰어난 무기 제조 기술, 그리고 지형을 활용한 통합방어 체계까지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군사적 걸작이었어요. 이건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감탄했어요. 미국 펜타곤의 최첨단 방어 전략과도 맞닿아 있는 개념이네요. 1500년 전에 이런 통합방어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눈으로 직접 본 아차산에서의 여운이 쉽게 떠나지 않았어요. 아차산에서 내려온 뒤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 살수대첩의 설명을 보다 면밀히 듣기 위해 국방연구원 소속 김도현 박사를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교수님은 현실적으로 청천강 상류 지역에 직접 답사는 불가능하기에 자료 수집과 역사학자들의 자문을 이용해서 도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교수님이 특별히 마련한 한 회의실에서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 살수대첩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회의실은 전투 시뮬레이션과 군사지형 재구성에 특화된 최첨단 몰입형 분석기술 기반을 갖춘 장소로 살수대첩 당시의 전략과 전장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간이적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오랫동안 모은 자료와 최신 기술을 활용해 살수대첩을 재구성했습니다. 라고 김도현 박사가 설명했어요. 그는 군사전략 분석 전문가로 고대 전투를 현대 군사 이론으로 해석하는 데 탁월한 학자였습니다. 저희가 제공받은 오랜 자료도 분석에 활용했어요. 상당히 가치 있는 정보가 담겨 있더군요. 김 박사는 대형 스크린을 켜고 드론으로 촬영한 청천강 일대의 지형을 보여주었어요. 이곳이 1400년 전 살수대첩이 벌어진 현장입니다. 저희는 지질학자, 수문학자, 고고학자들과 협력해 당시의 지형과 수로를 최대한 정확하게 복원했습니다. 라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3D 시뮬레이션으로 살수대첩 당시의 상황이 재현되기 시작했습니다. 을지문덕은 평양성에서부터 철수하면서 수나라 군대를 유인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후퇴가 아니라 완벽하게 계산된 전략이었습니다. 라며 김 박사가 화면을 가리켰어요. 고구려군은 수나라 별동대의 이동 경로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청천강에 도달할 시점까지 계산했고 강의 수위까지 고려했어요. 시뮬레이션은 수나라 군대가 청천강에 접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수나라 군대의 상태입니다. 보급이 끊긴 상태에서 며칠 동안 행군한 군인들은 이미 탈진 상태였어요. 고구려군의 기습 공격에 대응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김 박사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가상현실 체험을 통해 살수대첩 현장을 직접 걸으며 유물 해설사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곳에서 둑을 터뜨렸다면 수나라 군대는 완벽한 포위망에 갇혔을 겁니다. 을지문덕은 물의 흐름까지 계산해 넣은 거죠. 체험을 마치고 장비를 벗자 김 박사가 말했어요. 교수님, 이것이 바로 한국의 군사 전통입니다. 우리에게는 을지문덕과 이순신이라는 두 위대한 전략가가 있습니다. 둘 다 절대적 열세 속에서 승리를 이끌어냈죠.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만
을지문덕과는 어떤 점이 다른가요? 제가 물었어요. 김 박사의 눈이 빛났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16세기 말 임진왜란 때 12척의 배로 300척이 넘는 일본 함대를 물리친 장군입니다. 그는 조선의 독창적인 전투함인 거북선을 활용했어요. 두 분 모두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는 역사 속 거장입니다. 이순신이 끝까지 맞서 싸우는 용기의 상징이라면 을지문덕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지략의 대가입니다. 이 설명을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건 전쟁이 아니라 예술입니다. 전략적 예술이에요.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감탄이 흘러나왔어요. 미국의 군사 전략가로서 저는 이 말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했습니다. 세계 정복자들의 초월적 위상을 가진 자들도 이런 전략 앞에서는 무력했던 것입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면 반드시 을지문덕의 전략을 미 군사 아카데미에 소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한국의 역사가 아니라 세계가 인정해야 할 군사 전략의 황금빛 금자탑이었습니다. 아차산의 통합방어 체계부터 살수대첩의 완벽한 전략적 설계까지 이 모든 것은 저에게 깊은 충격과 감동을 주었어요. 한국에서 연구의 막바지로 향한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을지문덕에 관한 더 깊은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세영 연구원이 지속적으로 동행하며 도움을 주었어요. 교수님, 저희 국방연구원에서 세계 각국의 군사 전략을 비교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을지문덕의 전략을 로마 제국이나 알렉산더 대왕의 전략과 비교한 연구도 있어요. 자료실에서 수많은 세계 전쟁사 자료를 비교하며 저는 점점 더 깊은 충격에 빠져들었습니다. 로마의 칸나이 전투, 알렉산더의 가우가멜라 전투, 나폴레옹의 아우스터리츠 전투 등 서양 전쟁사의 위대한 승리들도 살수대첩의 압도적인 승률에는 미치지 못했어요. 세계사에서 30만 명이 한 전투에서 전멸한 사례가 과연 몇 번이나 있을까요? 제가 한세영 연구원에게 물었습니다. 칸나이 전투에서 로마군 5만 명이 사망한 것도 로마 역사상 최대의 패배로 기록되는데 살수대첩은 그 6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그에게 역사적 정체성에 대해 물었어요. 한국 사람들에게 민족의 역사는 어떤 의미인가요? 미국인들에게 독립전쟁이 갖는 의미 같은 건가요? 한세영 연구원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 민족은 시련은 있을지언정 굴복은 없습니다. 현재의 중국 또한 우리 같은 시련은 원하지는 않으나 그들이 원한다면 결코 물러서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강한 자부심이 담겨 있었고 말하면서 또렷한 눈빛에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현재의 중국이라니요? 현대 중국과 한국 사이에 뭔가 갈등이 있나요? 한세영 연구원은 잠시 망설이다 설명을 시작했어요. 중국에서는 동북공정이라는 역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구려, 발해, 북부여, 고조선 등 한반도 북부와 만주 지역의 고대 국가들이 중국의 역사였다고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이것은 우리 역사의 뿌리를 부정하는 일입니다. 저는 이런 중국의 주장에 깊은 우려를 느낍니다. 고구려와 발해는 분명히 우리 민족이 세운 국가이고 그 문화와 정신은 오늘날 우리 정체성의 중요한 뿌리입니다. 그런데 이를 중국 역사 속의 지방 정권으로 왜곡하려는 시도는 단순한 학문적 논쟁을 넘어 우리 역사와 문화를 지우려는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역사란 사실에 기반해야 하는데 중국은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이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평범한 사람조차 이렇게 느낄 만큼 그 왜곡의 정도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정확한 역사인식과 연구를 통해 진실을 지켜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역사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의 정치적 힘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렇군요. 역사는 국가 정체성의 핵심이니까요. 이어서 다시 그녀가 말했는데요. 그리고 이런 시기에 을지문덕과 살수대첩을 영화로 만들어서 전 세계가 보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동북공정을 막을 수 있어요. 고구려, 발해, 북부여, 고조선의 역사가 우리 역사임을 전 세계의 문화로 알려야 합니다. 저는 그녀의 열정에 감동받았습니다. 훌륭한 생각입니다. 할리우드에서 이런 이야기를 다룬다면 엄청난 서사시가 될 것 같네요. 제가 미국에 돌아가면 영화계 지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꼭 전해보겠습니다. 한세영 연구원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인가요? 교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해주신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을지문덕의 이야기는 단순한 한국사가 아니라 세계사의 한 장을 장식할 가치가 있는 이야기니까요. 물론입니다. 최근 할리우드는 다양한 문화권의 이야기에 관심이 많아요. 글래디에이터,
트로이, 300처럼 고대 전쟁을 다룬 서사시들이 인기를 끌었는데 그런 점에서 을지문덕과 살수대첩은 그 어떤 이야기보다 극적이고 웅장한 스토리를 지니고 있어요. 그날 밤 마지막 연구 일정을 마친 뒤에도 제 머릿속에는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 창밖으로 스쳐가는 서울의 고층 빌딩들을 바라보며 저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처음 이 나라에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이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처음 한국을 왔을 때는 단순히 연구를 위한 방문이었지만 지금은 마음속 깊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자리 잡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태블릿으로 웨스트포인트 강연을 위한 초안을 검토하고 있었는데 발표 슬라이드에는 을지문덕과 이순신의 초상화가 나란히 배치되어 있었어요. 미국 군사학계의 한국의 위대한 전략가들을 소개하게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교수님, 다음 주 웨스트포인트에서 특별 강연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세영 연구원이 물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을지문덕과 이순신 장군의 전략적 차이점과 공통점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마 미국 군사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킬 것 같아요. 정말 기대되네요. 교수님, 을지문덕과 이순신 장군의 어떤 점을 강조하실 건가요? 그녀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답했어요. 두 분 모두 절대적 열세 속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여주었지만 접근 방식은 완전히 달라서 다른 측면으로 발표할 수 있고 강연 마지막에는 청천강수로 영상을 배경으로 이렇게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진짜 강한 나라는 물 한 줄기로 적을 무너뜨릴 줄 아는 나라입니다. 한국이 그랬습니다. 단순한 힘이 아니라 전략적 지혜로 승리를 거둔 민족의 역사적 쾌거를 강조할 겁니다. 교통체증으로 차가 잠시 멈춰섰을 때 한세영 연구원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번 연구가 단순한 학술적 의미를 넘어서는 것임을 아셨으면 해요. 이건 우리 한국의 국격 상승 엔진이 될 수 있는 일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입니다. 역사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닌 미래를 위한 지혜의 보고입니다. 을지문덕의 전략은 수천 년 전의 것이지만 현대 군사 전략에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한강을 건너는 다리 위에서 저는 문득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수나라 군대를 물리친 장면을 상상했어요. 그 전략적 대담함이 지구적 찬사를 받아 마땅한 업적이었습니다. 웨스트포인트의 강의에서 반드시 이 점을 강조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하첼 교수님, 제가 드린 자료는 모두 챙기셨나요? 특히 국방연구원의 비교 분석 자료는 서양 군사사학자들에게 중요한 가치가 있을 겁니다. 그녀가 확인했습니다. 네, 모두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이 자료들은 제 강의의 근본이 될 거예요. 저는 서류 가방을 가리키며 대답했어요. 미국에서는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합니다. 이 연구가 한국의 역사적 정체성을 세계에 알리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한세영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습니다. 교수님의 그 말씀이 저에겐 큰 위로가 됩니다. 세계가 인정한 역사학자께서 우리 역사의 진실을 알려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인천공항이 가까워지자 저는 이번 여정이 저에게 가져다준 변화를 되새겨봤어요. 한국에 오기 전 저는 단순히 알려지지 않은 전략가에 관한 짧은 챕터를 쓰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을지문덕은 세계 군사사에서 초월적 위상을 가진 인물로 제 마음속에 자리 잡았어요. 그는 단순한 군인이 아니라 세계 정복자들의 자만심을 꺾은 전략의 대가였습니다. 이제 그의 이야기는 더 이상 우리만의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을지문덕이라는 이름이 세계의 역사 속에서도 당당히 빛날 수 있도록 알릴 것입니다. 그의 위대함이 침묵 속에 사라지지 않도록 저 또한 그의 정신을 기억하고 전하며 살아가려고 해요. 역사는 단지 과거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거울이기에 저는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려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목소리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아 을지문덕 장군의 이름이 세계 중심에서 힘껏 울려 퍼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서양의 시선으로만 기록되던 세계사가 새로운 빛을 발견한 순간이었습니다. 잊혀진 동양의 전략가가 현대 군사학의 지평을 넓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작은 나라의 위대한 승리가 세계를 바꾸는 시작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역사는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보물과도 같은 것 같아요.
이런 역사적 진실들이 앞으로 우리의 세계관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